7개의 뼈마디와 30개 이상의 관절이 밀집해 있는 목. 목뼈와 목뼈 사이에는 쿠션처럼 충격을 흡수하는 연골 조직, 디스크가 있다. 이 디스크가 튀어나오거나 관절에 덧뼈가 자라 통증이 유발되는 질환이 목 디스크다. 일반적으로 목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이건 디스크가 노후화돼서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뒤로 튕겨져 나오면서 뒤에 있는 촉수를 눌러서, 즉 신경을 눌러서 마비 증상이 오고 아프고 저린 것을 목 디스크라고 합니다. 목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발병 비중이 50대 이상에서 가장 높다. 하지만 최근에는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발병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데 심할 경우 전신 증상으로 이어지는 목 디스크. 오늘 TV 주치에서는 목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 대전 을지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이원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우선 정말 바쁘신데도 이렇게 방송에 함께 임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일단 마취통증의학과가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로는 마취과라고만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통증도 같이 좀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네. 또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이 마취통증의학과 인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이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마취통증의학과의 매력은 이것이다. 뭐가 있을까요? 이 마취는 최근에 영국 광립의학회에서 근대의학의 가장 중요한 10가지 발명을 꼽았는데 거기에 페니실린 항생제라든가 백신, 엑스레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 마취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마도 수술을 위해서는 마취가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2014년에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도 마취는 전문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네. 마취과 전문의가 해야 된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은 최근에 우리나라 사회가 잘 아시다시피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노인 환자가 증가가 되고 노인 환자가 증가가 되다 보니까 퇴행성 질환이 많이 생겨서 이런 퇴행성 질환에 생기는 통증을 관리하는 그런 의료 행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을 저희 마취통증학과에서 하게 돼서 저희 과 위상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마취통증의학과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이 이제 수술실에서 어떻게 보면 생명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또 약물의 스페셜리스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먼저 질환 살펴보기 전에 목 구조를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목 구조를 살피기 전에 전체적인 척수를 보면은요, 네.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 목 쪽에는 7개 뼈가 앞으로 튀어나왔고 흉추, 가슴뼈는 안으로 들어가 있고 요추는 다시 이렇게 5개의 뼈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네. 약간 S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S자형이 몸의 균형을 맞추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측면에서 봤을 때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휘어지면 안 되고요. 정면은 반듯하고 네. 측면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목뼈를 이렇게 보시면 7개의 뼈로 되어 있고요. 7개의 뼈 중에서 이렇게 파랗게 표시가 된 것이 목뼈 사이에 디스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디스크 중에서 디스크는 3, 4, 5, 6, 7에 있는데 목뼈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뼈는 좀 디스크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 네. 구조는 목뼈 두 번째 뼈가 이 축으로 되어 있고 네. 첫 번째 뼈가 원반으로 되어 있어서 목이 이렇게 돌린다거나 앞으로 이렇게 숙이거나 들 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목뼈가 기능을 하게 되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뼈 사이에는 디스크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아래 사진 보니까 1번 경추뼈, 2번 경추뼈 사이에 굉장히 큰 구멍이 있거든요. 네. 저 구멍은 뭐가 지나가나요, 교수님? 이 구멍은 목에서 나가는 척수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척수는 목에 있는 신경을 몸 전체로 전달하는 굉장히 굵은 다발인데 네. 그곳에 척수가 지나가는 그런 관이 있습니다. 네. 그 관이 척추를 따라서 꼬리뼈까지 이렇게 네. 꼭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추신경이 지나가면서 또 회전 운동을 담당하는 게 1번 뼈와 2번 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이 이 중간중간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디스크라고 네, 이야기를 네,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목 추간판과 목 디스크를 같이 사용하잖아요, 언어를. 동그란 원판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이 디스크라고 불리게 돼 있고요. 네. 사실상 일상적으로는 추간판이라는 건 잘 모르고요. 디스크라고 하면은 네. 이 디스크뿐만 아니라 디스크가 생긴 병을 디스크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척추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동그란 원반을 우리가 디스크라고 한다라고 네, 좀 네,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아까도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디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셨어요. 네. 디스크의 역할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목은 7개의 뼈로 되어 있고요. 7개의 뼈 사이사이에 이 충격을 완화하는 디스크가 있게 되는데요. 이 디스크의 기능이 충격을 완화하는 쿠션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목 디스크를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목에 있는 디스크가 후방 뒤쪽으로 탈출을 해서 신경을 눌러서 생긴 게 목 디스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듣기로는 척추나 요추보다 목 디스크가 더 많이 발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목 디스크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앞뒤, 전후, 좌우 그리고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움직임이 매우 크고 그 외부에 크게 노출돼 있어서 흉추나 요추보다 다치기가 쉽습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하루에 목을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횟수가 27,400번이라고 이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27,400번이요? 네네, 저 오늘 네네. 반절은 여기서 흔들고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목 디스크가 굉장히 충격에 약하게 되어 있고요. 그 목 디스크가 주로 일어나는 부위는 목 운동이 가장 많은 5번과 6번 사이의 디스크, 6번과 7번 사이의 디스크로 머리를 움직일 때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목 디스크가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아까 1번과 2번 뼈가 어떻게 보면 그 위로 두개골을 받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5, 6, 7번 사이에서도 많이 디스크가 발생을 하는 걸까요? 1번과 2번은 사실은 디스크가 없거든요. 네. 디스크가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신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목 1번과 2번에 목 디스크가 있으면 몸을 이렇게 틀어서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틀어야 됩니다. 실제로 1번과 2번에 문제가 생긴 분들은 이렇게 돌리지 못합니다. 목을 들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디스크는 그 아래 만들어 놓고서 그 퇴행성 변화가 오면은 목 디스크 증상이 생기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 5, 6, 7번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네네네네. 거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목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목 구조와 정상의 목 구조를 좀 보면서 비교를 해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거든요. 네. 왼쪽에 있는 거는 정상적인 구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목 디스크가 있는 구조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뒤쪽이고 여기가 앞쪽입니다. 보시면은 요게 디스크고요. 하얀 게 앞쪽에 있는 디스크고 그 뒤쪽으로 머리에서 다리로 가는 척수 신경다발이 이렇게 나와 있고 네. 요 옆쪽 양옆으로 팔로 나가는 척수 신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정상적인 목의 형태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목 디스크가 있는 구조인데 네. 왼쪽하고 다른 것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에 있는 디스크가 뒤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게 퇴행성 변화 때문에 네. 이 디스크가 약해져서 뒤로 튀어나가서 신경다발에서 나가는 척추 신경근을 눌러서 네. 여기가 염증이라든가 부기가 생기게 되는데 네. 이런 것이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하는 목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까 저쪽으로 이제 팔신경이 지나간다고 했는데 저 신경근을 누르면 팔 쪽에도 확실히 통증이 오겠네요. 목 디스크의 주 증상은 팔로 가는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팔에서 신경을 따라서 신경이 분포하는 지역을 따라 증상이 생기는 게 특징이고요. 네. 만일에 목 디스크가 중간으로 튀어져 나가서 뒤에 있는 척수를 누르게 되면 증상이
네. 전체적으로 몸 전체적으로 나오는 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중추신경계를 누르는 거니까 몸 그렇습니다. 전체에 네. 문제가 생길 수 있네요. 네, 네, 네. 무서운 질환이다라는 생각까지도 좀 드는데요. 그렇죠. 사지마비가 되면은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 되겠죠. 그러면 연령대별로 이 목추간판 탈출증이 어느 정도 생기고 있는지 비율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나이에 따라서 발생률이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대개 보시면 50대, 60대에 호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총 목 디스크 유병률은 2018년도에 96만이 돼서 인구 비율로 따지면 약 2% 정도가 되고요. 남녀 비율로 보면은 여자에서 약간 호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령대별로 유병률도 좀 살펴봤는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이 디스크가 어느 신경을 누르느냐에 따라서 증상도 좀 달라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신경을 누르는 거에 따라서 이 종류도 좀 다양해질 것 같거든요. 네, 네. 목 디스크의 종류도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맨 위에 있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정상적인 디스크고요. 네.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척수신경을 누르는 신경근증 디스크가 되겠고요. 세 번째 있는 것은 척수, 뇌에서 다리로 나가는 척수를 눌러서 생기는 척수증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근증 디스크는 이 목 디스크가 뒤로 나와서 신경근을 눌러서 척수 신경을 따라서 팔 쪽에 통증이나 저린 증상을 나타내게 되겠고요. 네. 척수증 디스크는 척수를 눌러서 몸 전체가 아프거나 몸이 전체가 마비가 되거나 대소변 장애가 있는 증상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좌측에 있는 거는 정상목이고요. 네. 중간에 있는 거는 신경근성 디스크의 목이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척수증 목입니다. 네. 이게 다른 것은 정상하고 비교했을 때 화살표가 있죠. 아. 여기는 디스크가 옆쪽으로 튀어나와서 목으로 가는 팔로 가는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이고요. 척수증 환자는 디스크가 중간으로 튀어나와서 머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척수를 눌러서 네. 몸 전체적으로 증상이 생기는 척수증 환자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디스크가 척수를 누르느냐, 신경을 누르느냐에 따라서 증상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증상도 종류에 따라서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네, 크게 목 디스크는 두 가지 증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신경근이 눌렀을 때 나오는 신경근 증상하고요. 네. 척수를 눌렀을 때 나오는 척수증 증상이 있습니다. 신경근 증상은 가장 특징적인 것은 팔과 손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진다. 아, 라든가 네. 젓가락 연필 등을 쥐면은 힘이 좀 빠진다든가 또 하나는 팔을 위로 들어 올렸을 때 목 통증이 어깨 통증이 완화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목 디스크에서 나올 수 있는 증상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야간 수면 시 팔 주변이라든가 목이 아프다라든가 뻐근하다, 뒤통수가 뻐근하다 이런 것들은 다른 목 질환에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감별을 해야 되는 증상이고요. 네. 여기 목을 뒤로 젖히면 팔로 전기가 내려간다 이런 증상은 저희가 환자를 볼 때 네. 그런 걸 유발해서 환자를 진단할 때 쓰는 증상입니다. 네. 그 반면에 척수증, 즉 척수가 늘렸을 때 나오는 디스크의 증상은 통증이 없는데도 팔이나 어깨가 마비가 된다. 들을 수가 없다. 이런 증상이 있거나 길을 걸을 때 다리가 휘청거리면서 몸의 균형을 잡을 수가 없다. 또는 대소변 장애가 있다. 이런 전체적인 증상이 있을 때 척수증 환자가 되겠습니다. 네. 아니, 증상만으로 좀 살펴봤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 뇌졸중 증상과도 좀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증상을 통해서 네, 네, 감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네, 같아요. 네,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뇌졸중하고 이 뇌척수증하고의 증상은 뇌졸중은 머리에서 혈관이 막혔기 생긴 거기 때문에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말이 어눌해진다든가 네. 어지럽다든가 이런 게 오면서 심해지면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네. 척수증 환자는 일단 목하고 어깨가 아픕니다. 목하고 어깨가 아프면서 어느 날 갑자기 손발을 못 쓴다든가
뭐 저리다든가 네. 대소변을 볼 수가 없다든가 이렇게 해서 간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목 추간판 탈출증은 도대체 왜 생기는지 원인을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원인들이 좀 있을까요? 목추간판 탈출증의 원인은 가장 중요한 것이 퇴행성 변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대하고 60대에서 후발하듯이 퇴행성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이고요. 네. 그 원인은 퇴행성 질환이 되면은 디스크 내 수분이 감소하거든요. 수분이 감소하고 디스크를 감싸고 있는 그 파이버 섬유가 디스크 주변에 있는데 그 사이가 퇴행성 변화 때문에 갈라져서 목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돼서 튀어나온 디스크가 뒤에 있는 척추신경이나 척수를 누르면서 생기는 증상이 목 디스크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갑작스럽게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가 심한 목 눌림이 있다든가 또 교통사고 또 장시간 스마트폰을 본다든가 TV 화면을 보는 경우에 퇴행성 변화가 좀 더 빨리 진행이 돼서 나중에 목 디스크가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목 쪽에서 나가는 신경을 눌렀을 때는 이제 팔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네. 목에서 팔로 나가는 신경을 이렇게 눌렀을 때는 팔에 있는 신경이 가는 곳에 따라서 그 증상이 나타나고요. 네. 5번, 6번, 7번이 눌리는 거에 따라서 증상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디스크가 여기 있고요. 좌우측에는 실제로는 목 디스크가 신경근을 누르게 됩니다. 그늘. 네. 그랬을 때 요 척수신경을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내시경을 척수로 넣어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네. 여기에 보시면은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는 것이 보이고요.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의 신경이 옆으로 이렇게 밀린 그런 네.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오른쪽에는 정상적인 신경은 여기 하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얀 부분처럼 이렇게 하얗고 윤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디스크에 눌려서 붓게 되면은 여기 붉은색이 있는 것처럼 붓고 이렇게 빨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치료하게 될 때 염증을 줄여주는 약제를 이 부위에 투여하게 되면 여기에 빨갛게 부어 있는 부분이 부기가 가라앉고 네. 그 염증이 가시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지고 치료가 되는 겁니다. 네. 이 아무래도 디스크가 어느 신경을 누르느냐에 따라서 종류도 달라지고 또 종류에 따라서 증상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증상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네. 목 디스크 진단을 내리실 때는 또 어떤 방법들을 좀 활용을 하실까요? 목 디스크 진단을 내릴 때 사실 MRI, CT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유능한 의사면은 일단 증상하고요. 네. 그 이학적 검사만 해도 디스크가 어디에 있다, 원인이 뭔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의 과거력, 환자의 현재력 이런 것을 잘 듣고 검사를 해야 되고요. 또 필요하면 MRI나 CT 또 근전도 이런 거를 찍어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목 디스크에 관련된 진단법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목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 인구의 60%가 한 번쯤은 경험한다는 목 통증. 목 추간판 탈출증의 주요 증상은 목을 뒤로 젖힐 때 통증이 더 심해지고 두통을 동반한 어지럼증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심할 경우 고개를 돌리기조차 힘들어지는데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후유증까지 남을 수 있어 조기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어디 불편하셔서 그러셨어요? 요새 핸드폰을 하다 보니까 왼쪽 목하고 어깨하고가 좀 아프고 팔이 좀 저려서 오게 됐습니다. 혹시 팔에 힘이 좀 빠지지 않으시나요? 그렇지 않아도 팔이 저림과 동시에 팔에 힘이 가끔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밤에 혹시 통증 때문에 잠을 깨는 때도 있으신가요? 요즘 심해지다 보니까 밤에 자다가 통증 때문에 깨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잘못된 생활 습관 등이 목 추간판 탈출증의 발병 연령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거나 눈높이보다 낮은 모니터를 볼 때, 또 너무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것 등이 추간판 탈출증의 유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환자는 목하고 어깨 통증이 있고요. 팔이 약간 저린 증상이 있긴 한데 운동 기능이 마비 증상은 없는 것 같아서 아마 경추 5번, 6번 정도의 신경병증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신경 차단을 하게 되면 약물요법하고 같이 하게 되면 증상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경근증은 디스크에 의해 압박되는 신경근 위치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 바로 방사통과 손저림 증상. 다행히 신경근증 환자 대부분은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처음에는 목이랑 어깨만 아팠는데 최근 들어서 몸에 좀 힘이 빠지면서 걷는 게 좀 불편해졌어요. 혹시 또 다른 증상 같은 건 없으세요? 요즘 특히 소변 볼 때 불편해요. 걸을 때 또 다른 불편한 게 없나요? 걸을 때 균형 잡는 게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목 추간판 탈출증 중 가장 주목해야 할 질환이 바로 척수증이다. 척수증은 손의 세밀한 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손놀림에 제약이 생긴다거나 감각 이상을 주로 호소한다. 또 다리 근력이 약해지면서 균형 감각에도 이상이 생긴다. 이 환자는 MRI 상에서 경추 4번, 5번의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뒤에 척수를 눌러서 전신 증상이 있으면서 통증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 차단을 해서 증상 호전을 시켜보겠지만 수술도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으로 오는 중풍으로 불리는 척수증. 척수증은 경추에 발생하는 가장 무서운 질환 중 하나다. 운동신경 이상 증세는 물론 심할 경우 사지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우선 환자의 증상과 진찰을 토대로 감별하고 엑스레이와 영상 검사를 병행해 진단한다. 근력이 약해지거나 꾸준한 보존적 치료에도 효과가 없다면 수술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이 신경을 누른 증상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증상이 감각이 없어지다가 나중에는 운동 기능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마비가 오거든요. 마비가 오게 되면은 온몸에 마비가 오게 되니까 정상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사지마비까지도 올 수 있게 돼서 아플 때 일찍 와서 증상을 치료하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완쾌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꼭 전문의한테 찾아와서 치료를 잘 받아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인의 고질병 중 하나로 꼽히는 목 추간판 탈출증. 뚜렷한 전조 증상이 없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초기에만 발견해도 보존적 치료만으로 그 증상이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 생활 습관병. 바른 자세와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목 추간판 탈출증 위협에서 탈출해보자.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목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교수님은 이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정말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또 꼽히시잖아요. 교수님은 워낙 여러 가지 수술을 많이 하셨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수술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지난 2017년에 네. 마취통증의학회 회장을 역임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대동맥류 파열이라고요. 목에 네. 있는 대동맥이 이제 꽈리처럼 불어나는 네. 건데 그 꽈리처럼 불어나는 게 터져서 오는 환자 있는데 굉장히 초응급을 요하는 네. 환자거든요. 이미 수술방에 들어왔을 때 혈압이 한 50, 60. 정상이 120, 80인데 50, 60이니까 네. 거의 뭐 죽음에 임박한 그런 상태였었고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얼굴이 시커먼 네. 상태였었는데 가능한 빨리 이제 마취를 해서 수술을 끝냈습니다. 중환자실에 가서 어떻게 됐나 하고 일주일간 이렇게 중환자실 가봤는데 일주일 뒤에 환자가 깨어나서 오. 앉아 있는 거예요. 어머머머. 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수술한 집도희하고 저하고 굉장히 기뻤고요. 네. 나름대로 가슴에 이렇게 벅차오르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환자를 끝까지 또 안전하게 살려내시는 이 회장님 또 아, 이원영 감사합니다. 교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아까 저희가 이제 목 디스크에서는 증상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아마 증상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기 때문이겠죠. 네, 네. 증상에 따른 치료법도 좀 살펴볼게요, 교수님. 네. 어느 신경을 튀어나온 목 디스크가 누르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른데요. 우선 가운데 것은 목 디스크가 옆으로 튀어나와서 촉수 신경을 눌렀을 때 네. 나오는 증상입니다. 촉수 신경을 5번 눌렀을 때, 6번 눌렀을 때, 7번, 8번 눌렀을 때 각각 환자가 얘기하는 증상이 다른데요. 5번 신경을 눌렀을 때는 어깨가 주로 아프다, 저리거나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6번을 눌렀을 때는 어깨하고 엄지손가락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번 눌렀을 때는 네. 어깨하고 가운데 손가락이 아프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8번은 새끼손가락이 아프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신경을 따라가면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어느 부위를 누르고 어느 부위가 아프냐에 따라서 이것만 봐도 이 환자가 몇 번째 신경에 목 디스크가 누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존적인 치료도 환자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반면에 맨 나중에 목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와서 촉수를 눌렀을 경우에는 마비 증상, 통증이 없는데도 어깨나 팔을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 걸을 때 다리가 휘청거리면서 이 몸의 균형을 잡을 수가 없다. 또는 대소변 장애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몸 전체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때는 바로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상을 좀 들어보셨다면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상 검사를 시행하실 텐데요. 이 엑스레이 검사가 정말 중요하다면서요, 교수님? 네. 엑스레이가 별건 아닌 일반적인 검사라고 하지만은 사실 목 디스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점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사진을 보면 왼쪽 사진은 옆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네. 오른쪽 사진은 옆에서 비스듬히 찍은 사진입니다. 옆 사진을 보면 일단 일자목이죠. 네. 목이 이 C자목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일자목이 돼서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여기 그 일자목이 되어 있으면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목뼈가 있고 네. 목뼈 중간중간에 까맣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디스크거든요. 아하. 근데 화살표가 되어 있는 이 디스크는 다른 디스크에 비해서 좀 높이가 낮게 되어 있죠. 아, 네, 이렇게 그러네요. 찌그러져 있는 것처럼. 네. 이런 것이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사진에 약간 비스듬히 찍은 사진에서는 여기 동그란 까맣게 된 동그란 이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목에서 나가는 촉수신경이 나가는 구멍입니다. 촉수신경 공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구멍이 정상적으로는 동그랗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화살표가 있는 부분은 좀 찌그러져 있죠. 네. 이 찌그러진 것은 이 퇴행성 변화로 이 잡뼈가 이렇게 나와서 이 구멍을 눌러서 이런 영상이 나오는데요. 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여기서 나가는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누르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신경학적인 증상, 통증이나 저림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네,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느냐, 척수를 누르느냐 이것도 감별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엑스레이로는 좀 안 되겠죠. MRI를 봐야겠죠. 엑스레이로는 안 되고요. 이제 네. MRI가 필요한데 MRI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좌측 위에 있는 그림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디스크가 뒤로 나와서 촉수신경, 팔로 나가는 촉수신경을 누르는 도식화된 그림이고요. 네. MRI도 보면 MRI도 똑같습니다. MRI도 요 까만 게 디스크고요. 네. 디스크가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와서 촉수에서 나가는 신경을 누르고 있는 옆으로 된 생단면 사진이고요. 네. 이건 위아래 사진인데
위아래 사진을 보면 척추가 이렇게 있고 네. 까만 것이 디스크거든요. 디스크가 네. 튀어나왔죠. 아.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신경을 누르고 있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신경근 다음에 척수증. 척수. 네. 그러니까 디스크가 가운데로 튀어나와서 머리에서 네. 몸으로 나가는 척수를 눌렀을 때 나가는 척수증 증상은 네. 이 사진 그대로 MRI에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아하. 디스크가 이렇게 있고요. 디스크가 가운데로 튀어나와서 척수를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옆으로 이렇게 찍어보면 이 척수가 이렇게 까맣게 나오다가 하얀 부분이 보이죠. 아. 이 하얀 부분은 네. 이 디스크가 척수를 눌러서 누르고 있네요. 이 네. 척수 부부에 부종이 생긴다든가 피가 잘 통하지 않았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마 신경학적인 증상이 잘 보일 거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영상 검사를 통해서 질환 부위를 자세히 살펴본 후에는 이제 좀 치료를 해봐야 될 텐데요. 마취 통증 의학과에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도 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 차단술이죠. 네. 이거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어떤 시술일까요? 신경 차단이라고 하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혹시 와서 차단이니까 신경을 자르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거는 그렇게 부를 뿐이고요. 네. 뭐 굳이 얘기를 하면 신경을 치료한다. 붓고 염증이 있는 신경을 치료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네. 자르는 건 아닙니다. 자르는 건 아니고요. 예. 거기에 쓰는 약제는 낮은 농도의 국소마취제를 쓰게 되는데요. 보통 국소마취제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어떤 시술을 할 때 네. 마취를 해서 감각이 없거나 운동 네. 기능을 마비시키는 이런 게 국소마취제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네. 저희가 신경 차단에 쓸 때 쓰는 국소마취제는 농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아서 네. 전혀 감각이나 이런 데는 이상이 없고요. 그런 국소마취의 낮은 농도에다가 염증을 줄 수 있는 그 염증을 줄 수 있는 약제를 섞어서 염증 부위에 정확하게 투여를 하게 됩니다. 투여를 할 때는 그 염증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면서 그 정확한 부위를 찾아서 주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 주사하는 것은 보통 1, 2주 간격으로 3회 주사를 하고요. 약물 치료도 병행을 합니다. 이때 쓰는 약물은 수염제, 진통제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신경학적인 증상에 따라 신경에 관계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신경증에 관계된 약물을 같이 써주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네. 또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거기서 디스크 내에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 염증 물질이 나오거든요. 네. 그 염증 물질을 이렇게 씻어주면 아. 증상이 또 호전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어서요. 이런 신경 차단을 3회, 2, 3회 간격으로 3회 실시를 하고요. 거기에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호르몬제 약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하면은 약 6개월 정도는 뛰었다가 신경 차단을 다음에 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경을 자르는 게 아니라 통증 신호를 보내는 어떤 그 통로를 차단해서 염증이나 뭐 다른 부종, 뭐 어떤 부종 없애는, 이런 것들을 네. 개선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네. 바로 신경 차단술이다. 네네네. 자, 그러면 교수님이 시술을 하셨던 사례를 직접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이름은 경추간공 경막의 신경 차단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어렵네요. 말이어서 경추와 경추 사이에 네. 구멍, 이 이제 신경이 척신경이 나가는 구멍. 아까도 네. 말씀드렸듯이 구멍 이 부위가 경추 간공이고요. 이게 이제 목 사진이고요. 네. 목 사진을 앞뒤로 찍은 사진이고요. 네. 이게 목뼈고 신경이 이렇게 나오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아. 이 신경이 이렇게 이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통로를 아까 실시간으로 엑스레이를 통해서 네. 바늘을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네. 이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서 이 바늘을 찔러서 고부위 찔러서 신경을 바로 찌르면 안 되고요. 신경을 찌르면 신경이 손상이 되니까 아파서. 신경에 아주 가깝게 아주 가깝게 위치를 시킨 다음에 이거는 꼬맣게 된 건 확인하는 겁니다. 아. 이 바늘이 정확하게 위치했나 안 했나를 확인하는 그런 조영제를 넣어서 확인한 다음에 약제를 주는 것이 되겠고요. 이런 점을 찾기 위해서는 그 엑스레이를 여러 각도로 여러 번
이렇게 변화를 시켜가지고 원하는 영상이 나와야지만이 네. 정확하게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진은 위에는 앞뒤로 찍은 거고 이건 또 옆으로 찍어서 이 깊이가 바늘의 깊이가 원하는 깊이만큼 들어갔나를 확인해야 됩니다. 다시 영상으로 확인하고서 신경차단술 약제를 투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보통 시술 시간은 30분이고요.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관찰하기 위해서 시술 후에 30분 내지 1시간 동안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고 귀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신경치료술은 경추 경막의 신경차단. 이거는 앞에 있는 거가 좀 쉽습니다. 네. 여기가 경막이거든. 네. 그죠? 경막인데 이 경막이 위쪽. 아. 그러니까 척추뼈가 있는 사이와 사이를 통해 이렇게 들어와서 이 부위에다가 약제를 넣어서 넓게 척추 뒤쪽에서 척추와 척추 사이, 척추와 척추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네. 안으로 집어넣어서 약물을 투여하게 되는데 보다 넓은 부위에 디스크가 있는 보다 넓은 부위에 신경치료제를 넣었을 때 이러한 신경차단술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추 간공은 척추와 디스크 사이 그 신경근이 지나가는 그 통로에다가 네, 약물을 네, 주입을 네, 하는 네. 거고 네. 경추 경막에는 척추 바로 뒤쪽에다가 네, 약물을 네, 네. 넣는 거네요. 네, 네. 이 두 개의 차이가 있다면 넓게 조사하는 거는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초반에 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초반에 저는 1차적으로 환자가 왔을 때 1차적으로 초반에 경추 경막에 일단 시행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경추 간공은 정확하게 디스크 부위가 확정이 됐을 때, 이 부위라고 생각이 될 때, 네. 그리고 MRI나 이런 걸 통해서 확정이 됐을 때 경추 간공에다가 네. 이렇게 되는데요. 경추 간공은 굉장히 어려운 시술입니다. 어려운 시술이기 때문에 제가 척추 통증과를 한 지 한 36년이 되는데요. 오. 지금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경추 간공 경막의 차단이기 때문에 네. 그 부위에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면 효과가 더 좋게 나타납니다. 네. 어쨌든 신경 차단술은 짧은 시간 안에 이게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 좀 짚어볼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아,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경추 목 디스크를 수술할 때 입원을 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입원을 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병원에 와서 간단하게 몇 시간 만에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싸죠. 비용이 싸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수술을 하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렇죠. 아파서 막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거는 바늘만 따끔하게 한번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후유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수술 후유증이 생기면 굉장히 어려운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지 않아다가 경추 경막에 차단을 해서 시술을 하다가 네. 증상이 개선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수술. 수술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신경 차단술의 장점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교수님이 직접 시술을 하셨던 이 환자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어떤 사례일까요, 교수님? 59세 여성 환자였습니다. 여성 환자가 2주 전부터 시작된 좌측 어깨 목 통증이 날카롭고 저린 통증으로 내원을 하게 되었고요. 네. 과거 병력을 들어보니까 좌측 손을 머리로 올리면 통증이 완화되는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네. 이런 것이 있으면 신경 간공에 근증. 간공에. 눌렸을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좌측에 보이는 대로 경추에 5번째, 6번째 이 디스크가 이렇게 좁아져 있고요. 네. 이쪽 오른쪽에 아까 비스듬히 찍은 사진이라고 했죠. 비스듬히 찍은 경추간공 그 모습을 봤을 때 이게 8번, 7번, 6번인데 네. 이 6번이 다른 것에 비해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환자는 6번째 경추간공이 눌려서 증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네. 하는 그런 판단하에 신경차단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쉬운
경추 경막에 넓게 하는 네. 경추 경막의 신경 차단을 1회 시행을 했는데 일주일 후에 오셨을 때 통증이 50% 감소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반이나 하셨습니다. 줄었네요. 예, 예, 예. 네. 그래도 아직은 아프다고 해서 6번째 그 신경이 나오는 구멍에다가 네. 신경 차단을 일주일 간격으로 2회 시술을 했는데 2회 시술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2주 후죠. 통증이 10% 정도 남아서 거의 통증이 네. 소실됐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약물로 치료를 하면서 약물을 한 2주 정도 드리니까 더 이상 통증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퇴원시키고 네. 지금까지 다시 방문하지 않는 걸로 봐서 잘 지내시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수술 없이도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치유가 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교수님. 네, 수술을 네, 네. 한 경우도 좀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환자는 안타깝게도 목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도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입니다. 이미 10년 전에 수술을 했더라고요. 팔에 힘이 없고 물건을 놓친다든가 어깨부터 너무 아프다. 그리고 팔을 위로 들어 올려야 되는데 약해서 들어 올리지 못한다. 이런 신경학적인 증상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운동 기능은 호전됐지만 목 뒤로 통증이 아직도 계속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MRI를 찾아보니까 환자가 얘기한 대로 옆으로 봤을 때 목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이렇게 눌러는 하얀 증상이 있고요. 수술을 한 다음에 찍은 사진을 보니까 그 디스크 제거술을 하고 척수 융합술, 척수 이렇게 붙여 놓은 수술, 큰 수술이죠. 수술을 네. 하셨습니다. 이 수술을 한 후에도 저희한테 왔을 때는 이제 등에 불이 나는 느낌이 있고 아파서 의자에 기댈 수가 없다. 의자에 네. 기대고 너무 뜨겁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목 뒤에서 머리까지 통증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고 통증으로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이런 만성 통증인 환자들은 통증의 삼박자라고 해서요. 3가지가 같이 겸비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통증으로 인한 불면, 네. 그다음에 불안, 그다음에 우울증. 이 3가지가 만성 네. 통증의 삼박자입니다. 정상적으로도 우리가 어디를 다치면 상처의 그 반은 흉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딱딱하게. 그러면 이 수술한 부위도 여기 위에 보인 수술한 부위도 되게 흉터가 생겨서 수술한 부위가 엉겨 붙습니다. 엉겨 붙어서 다시 신경을 누르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이분도 여기 수술을 하고 나서 여기가 엉켜 있기 때문에 신경차를 이 부위에서는 할 수 없고요. 네. 이 환자는 다행히 이 흉추에다가 약제를 3번 투여를 해서 증상이 어느 정도 개선된 그런 환자입니다. 네. 이 목 디스크의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보존적 치료가 기본이지만 이렇게 만성의 경우에도 수술을 꼭 해야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꼭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요, 6주내 12주 이상의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했어도 통증이 가시지 않을 때 수술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환자가 너무너무 아프다든가 또는 치료를 함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든가 네. 마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디스크 환자의 약 20%내지 30%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뭐 외상이나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자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이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목 디스크의 예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좀 거만한 자세로 거만한 가만하게 자세. 네. 목을 이렇게 딱 쥐어 들고 뭐 이걸 들고서 네. 멀리 이렇게 어. 쳐다보면서 생활하는 겁니다. 네. 반면에 이제 목을 많이 숙인다든가 목을 많이 쓴다든가 네. 뭐 이런 자세는 피해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숙이는 증상은 거북목을 초래해서 나중에 분명히 목 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자세는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건강 플러스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TV를 보실 때만큼은 저희가 알려드린 약간 이런 거만한 자세로 이렇게 또 시청을 하시면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목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목 디스크라 불리는 목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된 OX 질문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목 디스크 신경 차단은 효과가 일시적이라 정기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일단 X입니다. 신경 차단을 하게 되면은요, 증상이 1, 2주 혹은 수주 내에 증상이 개선되고 있을 수 있고요. 완전히 낫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라든가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 OX 질문 드립니다. 목 디스크 신경 차단은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2일에서 7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이번 문제는 세모입니다. 세모. 신경 차단할 때 국소마취제를 쓰기 때문에 국소마취제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 신경 차단을 한 다음에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염증이 개선이 되고 그 좋아지기 위해서는 며칠 혹은 수주까지 걸리기 때문에 그 2일에 7주 걸린다는 것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1번은 맞게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OX 질문 드립니다. 목 디스크 신경 차단은 고령자나 내과적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당연히 X입니다. 기저질환이 있고 노인 이런 분들은 수술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성이 또 따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사실 신경 차단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 OX 질문 드립니다. 목 디스크 예방법으로 목을 좌우로 회전하는 도리도리 운동이 도움이 된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목을 좌우로 이렇게 돌린다든가 허리를 이렇게 좌우로 돌리는 것은 그런 운동은 디스크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혹시라도 운동하실 것이 있으면은 목 근육하고 상체의 어깨 근육을 보강하는 스트레칭 같은 운동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자기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해서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목 디스크와 관련된 OX 질문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자목 관리에 관련된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일자목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목 디스크가 될 수도 있다고 주의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일자목은 왜 생길까요? 평소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어떤 자세가 도움이 될까요, 교수님?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일자목은 척수의 퇴행성 변화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평소에 목을 굽히거나 이런 자세를 많이 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평소에 그걸 예방하려면 거만한 자세로 목을 약간 지켜들고 시선을 멀리 두고 생활하는 자세를 습관화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길을 가면서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항상 집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지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목 디스크 신경 차단에 관련된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목 디스크 신경 차단 주사를 맞았습니다. 주사 맞은 지 이틀 후 오후부터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발이 공중에 붕 뜬 느낌을 받았는데요. 쉬니까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 원래 그럴 수도 있나요? 아니면 신경 차단 부작용일까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어떨까요, 교수님? 이틀 정도 되면은요, 투여한 약재가 이미 간을 통해서 다 대사가 돼서 빠져나왔기 때문에요. 그런 약재 때문에 오는 증상은 아닐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끝으로 목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볼 텐데요. 목 추간판 탈출증은 네모다. 이 네모안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예,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목 추간판 탈출증은 세월의 흔적이다. 이렇게 말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일까요, 교수님? 세월의 흔적이요? 결국은 퇴행성 변화로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뭐 제가 이렇게 목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생활하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서상 목을 들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굽혀져 생활하고 노동일 하시고 농자 간물 하실 때 이렇게 굽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런 자세로 인해서 목 디스크가 생겼기 때문에 목 디스크는 세월의 흔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올바른 자세와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목 건강 꼭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목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마취 통증의학과 이원형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